여기 이제 대칭축을 보기 그림에 표시했었고 진실이도 모호한 부분들은 표시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 2, 3, 4, 5번을 대칭축을 한번 다 그려볼게요. 이 그림 보지 않고 이 그림만을 기준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번도 한번 그어볼까요? 4번 대칭축도. 자 이렇게 했을 때 1번에 있는 반쪽 그림은 보기에서 찾을 수 있죠. 네. 2번에 있는 반쪽 그림도 보기에서 이 아랫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3번도 찾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반쪽 그림을 찾을 수 있죠. 5번도 어때요? 반쪽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4번의 이 반쪽 그림은 이 보기에 어느 곳에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대칭은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똑같이 겹치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서 대칭축을 다 찾아보고 이 그림이랑 하나씩 잘라서 비교해봐도 거울 없이 대칭을 정확하게 찾고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8번 문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정상에 따라 대칭거를 하는데 비추어진 모습을 오른쪽에 완성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완성되지 않은 그림인데 이 점선을 기준으로 어떤 대칭이요? 위아래 대칭이에요? 왼쪽 오른쪽 대칭이요? 왼쪽 오른쪽 대칭.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해봐야 되겠다? 비친 모습을 그려봐야. 그렇죠. 비춘 모습을 그려봐야지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죠. 한번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시켰을 때 각각 선들이 어떻게 그어질지 대칭시켜 볼게요. 그림을 다 잘 그려줘서 한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사각형이니까 우리 네모는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한 방법을 여기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영웅기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찾았는지? 저는 접근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 선 나타내는 거라서. 저는 일단은 중심점을 기점으로 선을 다 그어서 했는데 일단 점선을 손으로 인지하고 저는 사각형을 많이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각각의 사각형 하나 둘 셋 네 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니까 4, 4에다가 각각 하나씩 사각형을 크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또 4개가 나와서 여기도 4 더하기 4고 끝맨 위에 위아래가 이제 사각형이 나와서 그 2개 그리고 큰 사각형 하나 해서 저는 21개가 나왔으니까 저는 점선을 손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니까 21개가 나왔어요. 네. 접근을 조금 저는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칭 축을 기준으로 이제 선을 하나씩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런 선들이 생기는데 사각형의 특징이 뭐예요? 꼭지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네. 4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지점을 둘러싸는 선분, 반듯한 선이 4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욱이는 아마 이 선도 다 선으로 인지하고 이런 사다리꼴 같은 사각형도 그려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승이는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모양을 나눠봤어요. 사각형을 어차피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는 도형, 그 다음에 얘는 요거랑 요거에서 2개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나짜리 세워보고 하나짜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개 구하고 2개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개 되고 그렇게 이제 개수 이렇게 세보면서 하니까 13개가 나왔어요. 제일 큰 거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진실이는 어떻게 보였어요? 저도 겹쳐 보이는 사각형들이랑 눈에 보이는 사각형들이랑 그 다음에 전체 사각형 다 더해보니까 13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호는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보이는 사각형들은 찾았는데 이렇게 기다려지는 직사각형들을 덧쳐서 9개만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선 긋고 나서 바로 보였던 거 이거 하나, 둘, 셋, 4개랑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 4개랑 그리고 제일 겉에 테두리 하나랑 해서 9개밖에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대로 제일 잘 보였던 한 조각짜리 사각형은 몇 개 있어요? 2개. 하나, 둘, 네 개, 셋, 네 네. 4개 있죠. 한 조각짜리 4개 있고 두 조각짜리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있죠. 그럼 세 조각짜리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4조각짜리는요? 4조각짜리도 하나. 하나. 5조각짜리는 이것도 하나. 하나, 둘, 셋, 넷, 5.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자, 6조각짜리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거는 조금 형태가 다른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거. 네. 하나 있고 또 대칭이니까 옆에도, 네, 그렇죠.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6조각짜리는 2개. 그 다음에 7조각짜리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7조각짜리. 네. 이 위에 있는 사각형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8조각짜리는 있을까요? 이거 전체 큰 거예요. 그렇죠. 전체 큰 거. 그럼 이 개수를 다 더하면 몇 개가 돼요? 13개요. 네. 3개. 이렇게 선이 많고 개수가 많을 때는 물론 이제 눈으로 구해서 기억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헷갈리거나 이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우승이가 했던 것처럼 다 적어보고 나중에 다 이제 더해서 정확한 개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했던 이제 내용 중에서 큐비치 익스트림 교부는 큐비치랑 비교했을 때 직선 무늬보다는 어떤 무늬가 더 많았었어요? 곡선이요. 곡선 무늬가 있었고 그리고 직선 형태의 조각도 몇 개 있었죠? 2개예요. 2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늬 배열하면서 오늘 가장 많이
찾았던 게 뭐였어요? 대칭. 그렇죠. 대칭 축 찾아보고 대칭되는 무늬 알아보고. 자, 그래서 이제 대칭의 배열을 알기 위해서는 대칭 축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대칭 축을 기준으로 무늬들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3권 4주차 공간과 논리 단원에서는 큐비트 익스트림이라는 교구를 이제 그림에 맞게 각각 배열을 해보면서 선대칭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가능한 무늬들을 찾았다면 대칭 축이 몇 개인지 알아보면서 이제 선대칭의 원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무늬를 배열하기 전에 이 큐비트 익스트림이라는 교구 안에 어떤 형태의 무늬들이 있는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곡선 형태의 무늬들이 대부분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찾았고, 그 중에서 큐비츠에 나왔던 직선 형태의 무늬 조각은 2조각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제 발견해내면서 조금 이런 직선 형태의 무늬 조각들이 어디에 많이 쓰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구성을 탐색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우승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가장 먼저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늬를 보고 나서도 어떤 무늬 조각들이 많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예측적으로 사고하고 그 무늬 조각들로 빠르게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조각들을 빠르게 사용하고 이제 정확하고 빠른 문제 해결에 약간 목표를 두고 이제 구성을 찾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지호는 이제 무늬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긴 하지만 그 무늬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변별이 쉬운 조각들을 먼저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무늬를 완성하고 그 다음 무늬를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무늬 배열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영욱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림을 살펴보고 이제 조금 더 변별이 잘 되는 부분부터 구성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공간을 메꿔 나가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실이 같은 경우는 전체 형태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내가 이제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구성을 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들로부터 해서 다시 이제 사고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성을 이제 완성을 해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칭 거울로 대칭축을 찾아보고 관찰을 할 때도 이게 좌우, 왼쪽, 오른쪽 대칭인지 위아래 대칭인지를 질문을 하면서 이제 위치적으로 방향 감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제 대칭 그림을 그릴 때도 대칭 거울을 보고 그냥 관찰을 통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무늬가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면 어떤 배열이 이제 반대쪽에 나타날지 교구로 예상해서 놓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큐비트 익스트림의 이제 특징인 대비되는 이제 이 무늬를 통해서 넓이를 유추할 수 있는 공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냥 이제 전체 넓이만 주어진 상황에서 색칠되어 있는 검은색의 무늬를 구하라고 하면은 무늬 배열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선대칭을 학습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대칭이 되는 대칭축을 찾고 무늬가 이제 2가지 무늬가 같게 나온다는 점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검은색 부분, 흰색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검은색이 절반이 생기고 흰색이 절반이 생긴다는 거를 알아냈고, 이 부분을 이제 통해서 색칠된 검은색 부분의 넓이도 절반이 된다는 거를 유출했었고요. 5번이랑 다르게 6번은 이제 무늬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 물방울 무늬가 같은 무늬가 2개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넓이를 구하기 어렵다고 유출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대칭은 초등학교 뭐 4학년 수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원이어서 이제 교과 연계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교구가 있을 때는 대칭 거울을 통해서 물론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력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교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추론하고 유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호하게 뭐 어떤 이 답이 맞을 것 같아요 하고 찾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예상하고 정확한 답을 찾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 그림 안에서 대칭이 되는 대칭축을 찾아보고 이 그림에서 대칭축이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보기에 있는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지 이제 확인해 봄으로써 대칭 문제는 대칭 거울 없이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각형의 개수를 전부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짜리 조각부터 시작해서 8개짜리 전체 조각까지 조금 세분화시켜서 이제 사각형 개수를 적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보고 아이들끼리도 생각을 많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